이 책은 이제 한강, 오한강이라는 책의 1권에서 3권까지를 오늘 다룰 텐데, 원래 이제 이게 1부가 있고 2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1부가 원래 1권에서 3권까지 내용이고, 이게 잘 돼서 나중에 2부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권, 5권은 2부의 내용이죠. 좀 시차가 있죠. 저희가 지난달까지 35년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일제시대 35년의 역사를 쭉 살펴봤죠. 근데 박시백합백의 책은 뭐 이거 만화책이라기보다 거의 역사책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자료도 방대하고 읽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이름이 남은 엘리트들의 이야기야. 그게 이제 뭐 대항 엘리트든 지배 엘리트든 어쨌든 엘리트들의 이야기로 그려진 게 이제 35년이었다면,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잖아요. 이 책은 35년, 45년 딱 해방된 직후부터 스토리가 시작하니까 바로 35년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엘리트들의 정치사가 아니고 그 이강토라고 하는 한 소작인의 아들, 그러니까 뭐 소작인이니까 그야말로 그 조선의 백성이죠. 평범한 어떤 그 시민이었던 이강토의 시점으로 그 35년 이후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이어가는 거라, 저희가 공부해왔던 스토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우연히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거를 옛날에 한번 읽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95년도에 초판이 나왔더라고. 95년이면 언제입니까? 문민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문민화, 민주화 어쩌고 뭐 이런 시대니까 이런 책이 버젓이 출판이 될 수 있었겠지. 군사 조건이었으면 이런 책 출판하면 바로 철컹철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문민정부 바람을 타고 나왔고, 다만 이제 이 책의 기획이 재밌는 건 이제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원래 안기부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기부가 그 95년이면 이제 그래도 학생운동 같은 게 대학가에서 아직 활발하던 때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대학생들한테 반공 사상을 좀 고취시켜 보려고, 원래 반공 만화를 만들어 보려고 그 당시 유명했던 허영만 화백한테 제안을 해서 한번 그려봐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허영만 김세영 이 콤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설적인 작품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타짜예요. 타짜. 아, 그래서 이 허영만 김세영 씨가 주로 글을 쓰고 허영만 씨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콤비가 이제 타짜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화되고 뭐 투, 쓰리, 포까지 계속 나오면서 아주 엄청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이자 만화가인 거야. 그러니까 최고, 요즘 말로 하면 크리에이터죠.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이 협업을 해서 정치 만화를 그린 거야. 그 정치 만화를 그린 게 바로 이 오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야말로 고전이 된 거죠. 그때는 이것도 그 수많은 대본서 만화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주인공이 이강토인 이유가 뭡니까? 허영만 씨가 그 당시에 대본소에서 만화를 막 대량으로 해가지고 막 뽑아낼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작품들의 공통된 주인공이 이강토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대본소 만화라는 건 정말 공장처럼 찍어내는 만화였기 때문에 스토리만 다르고 주인공을 한 명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허영만화백의 주인공은 항상 이강토, 여기서도 이강토, 이강토. 근데 이강토하고 또 누가 있냐면 설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외인구단은 주인공이 설가치고, 그리고 뭐 다른 작품들은 주로 이강토가 많이 나오고, 이강토는 머리가 좀 짧고 설가치는 더벅머리가 되게 유명한 캐릭터죠. 근데 실제로 내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캐릭터 자체는 똑같은 인물인데, 뭔가 이렇게 그 오름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고 자기 줏대를 갖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인의 캐릭터죠. 그 이름도 이강토라는 이름이 약간 이제 그런 한국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한국의 어떤 강토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원래 이제 이강토는 이 오한강 말고도 수많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허양만화백에. 근데 특히 이 스토리와 딱 찰떡처럼 맞아 떨어지는 제목 이름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 보면서 야, 이거는 나중에 영화화해 보면 좋겠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뭐 분량이 좀 기니까 드라마로 만들어 좋고, 아니면 좀 압축해서 뭐 서울의 봄 같은 것도 영화로 만드니까 우리 이런 소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영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반응도 좋아서 뭐 천만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영화화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반영이 있지 않을까. 좀 물론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들을 만나야 되겠죠. 각색도 잘 돼야 되겠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1권은 해방이죠. 이게 이제 일부가 6.25 앞뒤로 이렇게 한 15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는데,
1권은 해방부터 이제 1950년 이강토가 월북할 때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니까 해방 직후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강토가 겪는 이제 내면의 어떤 혼란과 성장 이런 걸 다루고 있고, 2권은 6.25 전쟁이죠. 우리 한반도 최고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과정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어떤 일들을 겪고 그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이제 그런 걸 다룬 게 이제 전쟁. 3권은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년대 정치사, 50년대 이승만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정치의 과정에서 그래도 좌익이었던 사람이 50년대 남한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뭔가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죽산을 만나서 진보 정치를 좀 해보는, 또 생활 정치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출마하거나 뭐 정치를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지지자로서, 당원 가입도 안 했죠. 하지만 한 명의 지지자로서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생활 정치를 체험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토가 해방 직후에 마주친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35년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공화국을 만들었어.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공화국 만들고, 그때부터 사실 공화국의 시민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계급적인, 물론 이제 그런 게 내부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막 독립운동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45년 당시에 일반 어떤 그 소작인의 아들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신분 사회죠. 그래서 이강토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질곡이 있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하나는 이제 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질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계급적인 신분적인 질곡이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이강토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질곡을 상징하는 인물이 뭡니까? 바로 야스코죠. 야스코는 이 민족적인 질곡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김혜린, 그 지주의 딸, 지주의 맏딸이 김혜린은 이 신분적인 질곡을 상징하겠죠. 이 두 명과 다 썸을 타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젊은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계급의 모순을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제 강토가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야스코가 그림 그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야스코는 일본이 지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완전 신분이 도저히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쳐다도 보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덕배라고 하는 시종으로부터, 원래 이제 그 호위하러 같이 온 몸종이었을 텐데 덕배라는 그 시종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자기가 좀 달려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두드려 맞기만 하고 제대로 구해주지 못하죠. 구해주려고 시도만 하다가. 근데 덕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덕배는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해방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족에 의한 어떤 신분은 없어진 거죠. 그걸 알자마자 덕배는 원래 야스코한테 핵심을 품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야스코를 겁탈을 합니다. 그러는 덕배는 그야말로 본능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도 나중에 50년대까지 쭉 등장하죠. 나중에는 정치 깡패가 되는데, 어쨌든 이 덕배 사건을 겪고 나서 야스코와 그런 충격적인 일화를 겪고, 야스코한테 대신 야스코가 그 놓고 간 그 화구 그 캔버스하고 그다음 물감, 이제 붓, 이걸 얻게 되죠. 이걸 얻은 게 이강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뭔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민족에 의한 신분적 질곡이 사라진 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야스코가 겁탈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삼득이 사건이죠. 삼득이라고 하는 이강토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 지주 집안의 어떤 실제로 노비였던 친구인데, 삼득이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삼득이는 그냥 열심히 노비 생활을 하던 친구였어. 그리고 감녀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 노비를 랑 이제 그 좋아해가지고 감녀랑 결혼을 시켜주길 바랬는데, 사실은 그 지주가, 그 기베린의 아빠죠. 지주가 이미 감녀랑 정부를 통한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불륜 상대로 이미 이렇게 했던 감녀를 삼득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는 걸 알고 삼득이가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둘째 딸 이제 옷에 무슨 벌레가 묻었나 그래갖고 그 벌레를 털어주느라고 이렇게 탁 쳤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이제 추행을 했다. 뭐 어린애 여자 엉덩이를 때린 셈이니까 추행을 했다라고 오해를 해서, 뭐 오해지만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멍석말이를 당하게 되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결국엔 그게 너무 그 두 가지 사건이 너무 억울해서 결국에는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삼득이 사실 강토랑 거의 같은 신분이었던, 그리고 나서 그 삼득이 후임으로 강토를
그 노비로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발해갖고 난 자기 절대 못하겠다고 반발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야스코가 남겨둔 화구를 챙겨갖고 그림을 좀 그리던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그럼 나 서울 가겠다. 해방도 됐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럽다고 하니 서울 가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지주의 첫째 딸이었던 김혜린과는 이제 안면도 있었고, 김혜린은 사실 강토를 조금 좋아했던 거죠. 다만 이제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자기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면에선 강토가 뭐 좀 잘생겼고, 뭐 이제 이러니까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김혜린을 자기가 원래 친분이 있는 한윤섭이라고 하는 화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왜냐면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윤섭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이제 뭐 심부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한윤섭 화가가 약간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되게 그랬듯이 좌익 계열이었고, 그래서 한윤섭 화가의 집으로 좌익 청년들이 막 모여갖고 같이 막 회의하고 독서 모임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 이제 어깨너머로 듣게 됩니다. 강토도. 거기서 강토가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혁명. 혁명이란 말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소장농의 아들이 시골에서는. 근데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혁명이란 말을 들으면서 혁명이 뭡니까? 이렇게 김혜린한테도 물어보고, 그 거기서 만난 선배인 김희중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추상적인 얘기를 해주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강토에게 혁명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소장농의 자식이 원래 이제 지주 집안에서 노비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만한 소장농의 자식이 이 그림이라고 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나면서 김혜린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혜린과 마주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속으로 마음속에 연정을 품고 있는 대상인 김혜린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이게 자기에게 혁명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그 일제시대의 어떤 신분 질서, 그리고 사실 구한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분 질서가 깨져나가는 경험을 김혜린을 보면서, 김혜린을 그리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해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혁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좌익 계열의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 좌익 이 모인 청년들의 성향은 뭐냐면, 이 책에 나오지만 인민당에 가입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민당이 뭡니까? 우리가 35년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몽양 여운형이죠. 사실 이 김세영과 이 만화를 그린 김세영 허영만 콤비는 몽양 여운형부터 죽산 조봉암으로 이어지는 남한 내의 중도 좌파, 중도 좌익 계열의 흐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기본 어떤 옳은 노선 이렇게 잡고, 거기서부터 극좌로 치우친 북한 어떤 공산주의, 또 극으로 치우친 이승만 어떤 독재,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룹이 원래 인민당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등장하는 재미있는 인물이 이제 그 김희중하고 박동수죠. 김희중은 대회의주의자죠. 아, 자기는 혁명이라고 모르겠고 자기는 회의주의야. 회의주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높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술로 지새우면서, 사실 현실 도피주의자죠. 그리고 왜냐면 양쪽을 다 비판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그 김희중이라는 선배를 만나고, 또 하나가 박동수라는 선배인데, 박동수는 김혜린의 연인이죠. 김혜린의 공식적인 연인인데, 희한하게 김혜린이 박동수한테 곁을 안 주는 거야. 분명 공식적인 연애 사이인데, 한마디로 해서 박동수는 이제 김혜린이랑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제 김혜린의 어떤 육체를 탐하고 싶은 거지. 근데 김혜린은 무슨 생각이지 박동수랑, 아,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이미 해방된 직후고 서로 어떤 신여성이고 깨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혼전 순결 이런 거에 집착할 이유가 있냐? 이러면 박동수는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근데 어쨌든 이강토는 옆방에서 우연히 그 박동수와 김혜린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순수한 청년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김혜린을 좋아했는데, 자기가 김혜린의 초상화까지 그리면서 뭔가 김혜린과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연정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는데, 이미 김혜린이 박동수의 연인이었고 둘이 뭐 잠을 자니 많이 뭐 그러는 사례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헤매다가 우연히 그 덕배를 다시 만나게 되죠. 덕배를 만나면서 야스코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으로 야스코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어쨌든 겁탈은 당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기차역에 갔다가 덕배랑 다시 시비가 붙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덕배랑 아버지 친일 지주 일본인의 경호원과 총격전, 폭격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총알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칼싸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죠. 총을 맞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야스코는 뭐 일본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그 기차역에서 며칠을 그냥 있다가 이게 서울역이었죠 아마. 그러다가 결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노숙인 비슷하게 됐다가 기생으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생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덕배가 이제 야스코를 알아보고 어쨌든 자기가 좋아했고 또 겁탈했던 여자니까 좀 챙겨주고 있다가 강토를 만나니까 야 너 야스코 여기 있는 거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스코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하고 야스코도 막 도망가고 막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야스코랑 야스코의 그림을 그려준다는 핑계로 야스코의 초상화를 야스코가 찾아와서 그려달라 그랬나 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야스코랑 연인 관계가 되고 같이 사실상 동거까지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갑자기 시골에서 야 너 내려와봐 큰일 났어 우리 쫓겨나게 생겨서 그래갖고 뭔 일이 하고 내려갔더니 이제 김혜린을 이강토가 좋아했다라는 게 박동수의 고발로 박동수가 이제 지주인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알게 돼서 거기서 또 멍상머리를 당하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거의 목숨만 부지하고 역시 시골에서는 신분적 제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강토가 김혜린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일이었던 거죠. 엄청 두드려 맞고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야스코한테 이제 그 기생해서 살다가 야스코는 어쨌든 직업이 있으니까 이강토를 먹여 살려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야스쿠가 어느 날 이제 그 송병수란 사람이 흑인 장교를 미군 장교죠. 흑인 장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일거리라고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주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느 날 약간 이제 집안 뭐 외부에 좀 다녀오시라고 해가지고 나갔다가 좀 일찍 들어왔더니 그 흑인 장교와 집안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스쿠가 물론 기생인 건 알긴 알았지만 집으로 흑인 장교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고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또 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저히 남한에선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그때 마침 이제 몽양 선생은 이때 이미 암살이 됐고 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단계는 다 북한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북한으로 어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손병수라고 하는 그 흑인 장교를 데려갔던 사람이 원래는 남로당 간부였고 그 미군정의 어떤 첩보를 깨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병수의 소개를 받고 그러면 나도 월북할 건데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서 남한에 있으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에서는 이미 김혜린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야스코와의 관계도 파탄나고 더 이상 남한에서 또 박동수는 자기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고 고발까지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남한에서 별로 남한의 좌익들한테 큰 이제 화매를 느끼게 된 거죠. 그 남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구를 챙겨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까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멋진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인용하셨는데 멋진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대사들이. 그래서 이 역시 김세영이라는 작가가 뭐 허영만 화백의 그림도 잘 그렸지만 김세영이라는 작가가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의 정세를 굉장히 자세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당시에 예를 들면 인민당하고 남노당하고 근로당인가요? 이렇게 노동당이 세 개가 합당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아주 자세하게 역사를 알지 않으면 사실 알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구체적인 정세까지 만화의 상황에 잘 녹여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런 걸 핍진성이라고 하죠. 핍진성, 개연성. 굉장히 개연성 있는 상황으로 당시의 어떤 정세를 묘사를 해냅니다. 그 정세 속에서 이강토의 선택을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넘어가면 2권에 이제 그 본격적인 6.25 전쟁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왜냐면 강토는 지주의 아들로서 지주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을 품고 있으니까 지주를 비난하는 막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김희중 선배라고 아까 회의주의자라고 했던 김희중 선배가 강토한테 뭘 줍니까? 달리의 그림을 추천해 줍니다. 여러분 달리 아시죠? 달리 요즘도 막 전시 많이 하잖아요. 달리의 어떤 추상화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떤 형식에도 구애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충격적인 달리의 그림을 보고 달리는 강토도 자기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뭐 어떤 그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추상화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주를 되게 풍자한 지주가 이제 배불뚝이 지주가 이제 감녀를 겁탈하면서 삼대기를 발로 깔아뭉개고 있고 얼굴은 괴물처럼 되어 있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북한으로 가지고 가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그림이 북한에서 보기에 너무 좋은 그림인 거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정말 이 공산주의자다운 좋은 그림이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로당, 어쨌든 북한에서 올라갔으니까 공산당의 선전부장 같은 걸 맡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권력을 맛보게 되는 거야. 강토가 이제 이 공산주의, 미술 이런 걸 통해서 신분 상승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손병수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손병수의 여동생이 손미숙을 만나게 되죠. 이 손미숙이 나중에 결국 강토의 부인이 되게 되는데 손미숙은 뭐랄까 야스코와 김혜린의 약간 하위 호환 같은 느낌. 그 이제 만화의 묘사는 그렇게 예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코와 김혜린은 누가 봐도 엄청난 미녀인 걸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그림도 예쁘게 나오지만 사실 이 허영만 회백이 여자 얼굴을 다 비슷하게 그려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만 봐가지고 잘, 네,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하위 호환이야. 그러니까 그 김혜린처럼 예쁘진 않지만 김혜린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얼굴이고 그리고 묘하게 이제 그 처음엔 이강토를 무시하죠. 이 손미숙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의 어떤 속물적인 여성을 상징하는데 속물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전형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혜린이나 야스코는 그야말로 어떤 청순 가령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김혜린은 신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손미숙은 뭐 하여간 당대의 보통 평범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에 목을 메고 그러나 현실주의적인 어떤 속물적인 그런 어떤 면모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성인데 어쨌든 이 손미숙이 처음에는 이강토를 무시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강토가 나중에 남로당의 선전부장이 되고 뭐 북한 내에서 막 권력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내비치면서 곁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강토는 이미 야스코와 김혜린을 겪었기 때문에 손미숙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정복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를 처음에 무시했으니까 정복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 이강토는 첫 여자가 아니잖아요. 야스코와 김혜린은 이미 겪고 세 번째 여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약간 좀 급이 낮아.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놀고 싶어. 이런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이미 남로당의 어떤 부장 직책을 맡고 있던 오히도를 만나게 되죠. 오히도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인데 본의 아니게 이제 이강토와는 특별한 악연도 없는데 이 손민숙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먼저 손민숙을 가지느냐, 손민숙을 어떤 취하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강토가 6.25가 발발하니까 오히도를 데리고 같이 참전을 하죠. 자기는 원래 참전 안 해도 되는데 남로당 간부였기 때문에 당장 일진으로는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일부러 자기가 가겠다. 자기 혁명에 앞장서겠다. 혁명 전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강토는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면서 오히도를 데리고 가면서 같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전쟁이 막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쫙 이겨가지고 엄청나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 서울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는 서울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키크티크 보는 거 보면서 약간 묘한 권력감도 느끼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쭉쭉쭉 나아가다가 이 낙동강 전선에서 유명한 그 낙동강 전선에서 딱 발목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엄청나게 폭격을 퍼부으니까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낙동강 여선을 사수하라고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발목에 족쇄까지 채우잖아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광장에 나오죠. 그 유명한 최인훈의 광장에 보면 이명준이 이 낙동강 전설에서 발목에 이렇게 족쇄 차고 전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했던 연인과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찾아온 연인이 결국 폭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이명준은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 이강도한테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아니 우리 금방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난 죽겠구나. 이제 폭격이 너무 심한 날, 이제 드디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간부들이 와서 이강토, 오이도 너네 뒤로 후방으로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일인가 봤더니 손병수가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아직은 권력이 있었던 손병수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강토를 빼준 거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손미숙과 이미 이강토는 정을 통한 상태로 내려왔는데 그럼 오이도한테 거짓말을 했지만 그 손미숙이 이강토의 아이를 뵀던 거야. 그러니까 손병수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처남이 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 유교에서 죽으면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그 당시 말로 위도우가 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갖고 빼준 권력을 사용해서 뒤로 후방으로 뺀 거죠. 그래갖고 다행히 이강토와 오이도가 목숨을 건지고 철수를 하는 와중에 이 철수하면서도 교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일퇴. 어느 날은 자기가 공격하고 어느 날은 포위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미군 그 이렇게
미군 병사들을 공격하다가 거기서 그 선배였던 김희중 선배를 만나게 되죠. 김희중 선배는 분명히 좌익 계열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 회의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왜 미군이랑 같이 있었지? 이제 국군에 참전해갖고 미군이랑 같이 있다가 공산군의 포로가 된 겁니다. 원래는 총살에 시켜서 바로 다 죽여버리는데 이강토 자기 아는 선배니까 친했으니까 자기가 뛰어들어갖고 자기가 신원 보증하겠다고 그래서 인민군 옷까지 입혀주고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김희중은 뭐 그러나 저러나 난 상관없다. 뭐 이미 이념을 버렸기 때문에 회의주의적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김희중과 같이 또 철수를 하다가 이번엔 이제 국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엔 포로가 됐고 김희중은 아니 나는 원래 국군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묵묵히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념에 의해서 왜냐하면 공산군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막 북한 군가 부르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김희중은 원래 인민군도 아니었으니까 군가를 안 부르죠. 군가를 안 부르니까 막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거기서 다른 이제 이른바 반공포로들하고 갈등이 생겨나고 내부에서 어떤 이념으로 인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면서 서로 밤마다 몰래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이제 극단적인 지옥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희중을 그래도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김희중이 팔목만 남은 채로 팔이 잘린 채로 이렇게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도자도 모르게 죽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그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일어나고 한 명씩 불러서 네 이념을 얘기해라. 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네 원하는 대로 나만 남을 거냐 북한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인훈의 광장에서는 제3의 선택지가 있었죠.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제3의 선택지가 있어서 이명주는 제3국행을 이명주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3국행을 선택했다가 제3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걸로 이제 광장이 끝나는데 이 작품에서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제3의 선택지가 안 나오죠. 남한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 한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북한 가면 죽는다. 지금 남로단계 다 처형되고 있다. 북한 가면 죽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남을 거면 그냥 공산주의 남로단계였으면 그냥 남한에 남아라. 북한 가서 같은 편한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적한테 죽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도 남측에 남게 되죠. 거기까지가 2권의 내용. 그리고 3권으로 와서 이제 서울역으로 어쨌든 터벅터벅 왔는데 서울역에서 놀랍게도 그 이강토를 찾아 내려온 손민숙을 만나게 되죠. 손병수의 여동생. 손민숙은 그렇게까지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정부를 통했고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강토의 아들이 똑똑하게 같은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손병수가 알고 보니까 손병수가 특정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힘을 써가지고 가족들을 피신시키려고 했고 피신시키고 그 38선을 넘는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갖고 다른 가족들은 싹 다 죽고 손미숙하고 이강토의 아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갖고 남아서 생활력이 있는 여자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sak반여제도 하고 해서 남한에 정착을 했어. 그래갖고 혹시 그 방공포로 석반됐다고 하니까 혹시 이강토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울역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딱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강토를 구해주죠. 그래서 이강토를 데려다가 이제 살게 해주는데 이강토는 이제 전쟁과 포로수용 스스에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자빠져서 그냥 잠만 자고 이제 인간 이렇게 산송장처럼 누워 있다가 그래도 그림을 그린 걸 아니까 이제 그 손미숙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나 사랑하냐고 자꾸 이게 손미숙도 의심을 하는 거지. 이강토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아니까 자꾸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신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나 그리라고 이제 화구 같은 걸 갖다 주죠. 그래서 이강토가 그래 그림이나 다시 그릴까 하고 옛날에 그 자기를 가르쳤던 한윤섭을 찾아갔는데 한윤섭 화백은 이미 뭐 푹 맞아갖고 드러누워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제 그 동양화가 그리는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그 친구분 따라다니면서 야, 너 서양화는 글렀으니까 동양화나 그려라. 그리고 동양화 그리는 걸 좀 배우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뺑기 이제 페인트 칠이나 해라.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걸 좀 하다가 이제 좌익이었다는 게 어떻게 그 당국이 조사를 받으면 들통이 나가지고 일자리도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방황하다가 우연히 그 동양화 그리는 그분하고 같이 등산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른바 죽산 조봉암 선생, 그 50년대 유명했던 정치인이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뭐 사실 이 스토리 자체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죽산 선생이 56년 대선에 참여를 했다가 원래는 56년 대선에서 전혀 가능성 없는 제3 후보예요. 그러니까 죽사는 우리로 치면 심상정 같은 이 시대로 치면 심상정 같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승만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원래는 해공 신익희하고 단일화를 해서 원래는 이제 신익희가 대선 후보가 되고 죽산은 원래 부통령 후보가 되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상황이 나오죠. 그 당시 죽산은 원래 진보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반이승만 전선에 맞서서 그래도 꽤 52년대에서 나왔던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이 되려고 했어. 근데 이 그 민주당 내에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산이 너무 인지도가 높고 대선에 출마해가 꽤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냐면은 그 조병옥이나 김준현, 낭산 김준현 같은 민주당 내 우파 정치인들이 이른바 자유민주파라고 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신파구파 그 계보가 생기는 첫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내 우파 정치인들이 죽산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강력한 라이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산이 들어오는 걸 절대 막았어요. 죽산은 공산주의자 출신인데 어떻게 같이 당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산을 거부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인촌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은 죽산을 또 참여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촌 김성수의 마지막 정치적 행보가 죽산을 포용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촌은 사실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서운을 박탈해 버리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온건한 어떤 중도 노선을 가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죽산을 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해공신익희나 인촌 김성수는 원래 또 죽산과는 세대가 다른 사람이었고 경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산 같은 사람을 포용해서 같이 이제 민주당의 기반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이제 대동파라고 하죠. 대동단결파라고 하고 자유민주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 두 개의 파벌이 생겨나는데 인천 선생이 풍을 맞아갖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인천 선생의 뜻이 관철이 안 되고 사실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 당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고 그 다음 세대인 김준현이나 그 이렇게 조병호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죽산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죽산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 가입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을 독자 창당을 하게 되고 이 56년 선거에 뛰어들게 되는데 죽산은 당연히 자기가 당선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신익희하고 단일을 해서 양보하려고 했어요. 제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대신 진보당이 박기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만 양보를 해줘라. 그래서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은 진보당. 이렇게 해서 단일을 하면 그게 그림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양보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신익희가 이승만을 이긴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길지 어떨지 몰랐거든. 근데 부통령은 이기붕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았거든. 그래서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승만이 죽으면 부통령이 승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통령도 양보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56년에 결국에는 조봉암은 부통령도 마지막에 양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통령도 양보할 테니 그냥 나중에 그 혹시라도 집권을 하게 되면 진보당이 좀 합법화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요 정도로 대신 이제 그 당내 세력을 좀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만 좀 기다려줘라. 요렇게 해서 신익희와 조봉암 사이에 물밑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익희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비 내리는 호남선 유세 가다가 뇌일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조봉암 입장에서는 사퇴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완주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정치 테러가 막 일어나니까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탄 채로 그냥 이렇게 투표용지에 이름만 남아있는 채로 선거를 완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0만 표 가까운 굉장히 큰 득표를 하게 되죠. 신익희 추모표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표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강토도 조봉암의 어떤 선거운동원으로 물론 본격적으로 당원 가입은 안 했지만 선거운동원으로 참여를 하고 해서 구용회라고 하는 그 파겟은 이제 그 구용회도 딱 보니까 약간 젊었을 때 좌익 계열이었고 그 이제 불자가 됐다가 조봉암에게 희망을 걸고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 구용회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김세용 작가가 뭔가 이 사람을 차용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 누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강토랑 같이 다니면서 선거 유세도 하고 뭐 이제 막 열심히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치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항의하려고 찾아갔더니 그 정치 깡패를 부리는 사람이 덕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배랑 다시 제외하게 되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56년 선거는 패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보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래도 좀 진보 정치를 좀 해볼까 하는데 결국엔 진보당 사건이 빵 터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3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산을 처음 만나서 등산하면서 이강토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미 회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념이 틀렸던 건 아니지 않냐.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나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서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 이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죽사는 이념을 버렸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전향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한의 어떤 참여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강토가 보기엔 변절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사는 유명하긴 하니까 선생한테 이제 등산에서 마주친 김에 물어보죠. 도대체 죽사는 이념을 버린 거 아닙니까? 변절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죽사는 굉장히 대정치가였기 때문에 이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잖게 얘기하죠. 나는 아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절벽이 내려오면은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나는 꾸준히 여전히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산의 목적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산에 오를 때는 그 목적지는 독립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 통일로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난 통일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토가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죽산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산을 열심히 돕게 되는데 근데 결국 그 죽산도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1심에서는 원래 그것도 아주 자세히 나와요. 1심에서는 원래 징역 5년이면 그 공산주의 혐의가 있는데 징역 5년이면 1심 판사가 굉장히 온건한 판결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거야. 사실은 무죄인데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냥 5년 뭐 이렇게 때린 거죠. 근데 그거 갖고도 그 정치 깡패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좌익 판사 몰아내라 하고 난리.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재심을 해가지고 2심에서 결국엔 유죄가 확정되고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9년 7월에 그러니까 요즘이에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 결국 집행이 돼버리죠. 사실 1년만 더 살았으면 60년 4월에 4.19가 일어나니까 죽산이 사형 집행이 한 1년만 더 늦어져가지고 60년까지만 살았으면 아마 사형을 안 당했겠죠. 그리고 4.19로 인해서 아마 뭐 재판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4.19 때 대학생들이 정권을 잡은 셈이니까 죽사는 당연히 풀려나왔을 거고 그랬으면 4.19의 그 상황에서 진보당이 뭔가 부활하고 뭔가 이제 그 4.19 혁명 상황에서 정권에 참여한다든가 민주당과 같이 뭐 연정을 꾸린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풀려갔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그런 상황까지도 내다봤기 때문에 죽산을 어떻게든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산을 살려두면 왜냐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람이고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죽산을 살려두면 분명히 얘가 뭔가 할 것이다.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죽산이 죽었고 그 시점에서 아버지도 그 고향에 계시던 그 이강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적인 아버지인 죽산이 돌아가시고 이 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희망을 품지 않게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1부가 끝나게 되는데 3권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강토의 독백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여기 보죠. 3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두 분의 죽음 앞에 다짐했다. 다시는 희망을 갖지 않으리라. 다시는 미래에 환상을 갖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히 침묵할 것이며 내 인생을 무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 복수하리라. 라고 이제 독백을 하면서 3권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1권, 1부의 마지막이죠. 요 과정에서 이강토가 죽산을 살려보려고 정치 깡패인 덕배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박동수,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를 봐도 검사가 돼 있던 박동수도 찾아가고, 거기서 김혜린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죽산 구명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일개 정치 깡패하고 일개 검사, 인제 막 사법고시 붙은 일개 검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죽산을 살려. 이건 이승만이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그 모든 것에 다 희망을 잃고 그냥 이제 개인으로 침잠하는 걸로 1부가 끝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2부는 세월을 확 건너뛰어갖고 80년대 상황을 다룬다고 이제 들었는데 2부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저도 이걸 옛날에 읽었거든요. 95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 젊었을 때 오 이런 만화가 있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되게 재밌었다는 느낌만 있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면서 더 이제 이렇게 또 그 당시 제가 또 더 그때는 몰랐던 당대의 정치사를 또 더 알게 되니까 더 재밌게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총평을 해보자면 이 책이 원래 안기부의 제안으로 반공 만화로 그려지긴 했는데 그뭐 읽고 보면 반공적인 성격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도 있긴 있으니까 반공적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반공주의라기보다는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굉장히 그 인류가 보편적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휴머니즘을 바탕에 두고 거기에 어떤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몽양 여운형이나 특히 죽산 조봉암은 아예 본격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니까 죽산 조봉암이 추구했던 어떤 중도지향적인
사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어떤 중심에 놓고 그 설득력이 큰 두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 15년간의 세월을 이강토의 어떤 개인사를 중심으로 그려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95년이라고 하지만 80년대 배다리 기수 같은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 반공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문화계에서 이 정도 작품을 그려냈다는 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요즘 이런 만화가 나와도 오 대단하다 이럴 텐데 이게 95년에 물론 이제 문민 정부였고 김영삼 정부였으니까 가능한 얘기였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짜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조봉암 선생의 서운에 관한 논의가 다시 나오잖아요. 조봉암 선생이 결국 재심을 받아서 2000년대에 그때 유죄를 받은 게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재판부가 대법원이 다시 재심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허물은 벗었어요. 허물을 벗었는데 여전히 서운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일제시대 말에 그 친일신문이 매일신보에 조봉암의 이름으로 일본군에 헌금을 한 게 기록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 헌금했다는 것 때문에 친일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서운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그 핑계를 대는 거고 사실은 여전히 공산주의 계열이었던 조봉암한테 서운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서운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조봉암을 좀 재평가 왜냐면 이 정부가 이승만의 토지 개혁을 재평가하다 보니까 토지 개혁을 주도한 게 또 조봉암이었잖아요. 또 농림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승만 재평가와 함께 조봉암도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조봉암 재평가도 다시 일어나면서 조봉암도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또 특종을 딱 해가지고 조봉암이 사실은 스탈린 김일성의 돈을 받은 게 사실이다.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갖고 소련을 만나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봉암한테 뭐 돈을 줬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선일보가 딱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역시 조봉암은 빨갱이였고 절대 서운하면 안 된다. 이런 또 반대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봉암 서운이 요즘 역사학계에서는 약간 다시 이렇게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뭐 넷플릭스에서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마치 밀정에서 김원봉을 재평가한 것처럼 다시 재조명한 것처럼 누가 이제 이 오한강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봉암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 조봉암 서운 논란에도 탄력이 붙어갖고 뭔가 서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학에 누가 아는 분 있으시면 이거 김세용 작가가 이미 내용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요거 그냥 각색만 하면 되거든요. 드라마든 영화 대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다룬 컨텐츠가 대중적에도 되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작품을 만들어 보면 요즘 문학에는 586세들이 다 주도하잖아요. 그 86세대, 97세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되게 아련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오한강이라는 작품이 컨텐츠화 되면 굉장히 큰 히트를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잊혀졌던 인물 죽산 선생에 대한 재조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누가 좀 아는 분 있으면 연결을 좀 해서 한번 좀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소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